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선택과 그 결과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장의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공장에서 30년 가까이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고졸로 입사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고 라인 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월급은 안정적이었고 정년만 채우면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그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야간 근무 중 기계 오작동으로 사고가 났고 오른손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고통보다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해주었고 치료가 끝난 뒤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돈은 퇴직금과 보상금을 합쳐 약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돈으로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진 현실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장이 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여러 창업 아이템을 알아보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없고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에서 보여준 자료에는 여름철 월 매출 4천만 원, 순이익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었습니다. 매장은 아파트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 상권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180만 원, 인테리어와 냉동고, 무인 결제 시스템까지 포함해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 솔직히 저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손가락을 잃고 공장을 떠난 뒤 처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판 불이 켜지던 날 아직 냉동고에서 새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오픈 첫 달은 5월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이었지만 아이스크림 매장에는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첫 주 매출이 520만 원이 나왔고 둘째 주에는 610만 원, 셋째 주에는 720만 원으로 점점 올라갔습니다. 5월 한 달 총 매출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가 약 1,100만 원, 전기세 180만 원, 임대료 180만 원, 기타 관리비 90만 원을 제외하고도 순이익이 약 550만 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6월이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오후만 되면 아이들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는 매장이 가장 붐볐습니다. 하루 매출이 120만 원을 넘기는 날도 많아졌고 주말에는 180만 원까지 찍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매출은 3,6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약 850만 원.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여주자 아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가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7월은 말 그대로 성수기였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서 매장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서 아이들이 서로 어떤 걸 고를지 떠들었고 부모들은 밖에서 기다리며 여기 생겨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종류 많아서 좋네요. 밤에도 불 켜져 있어서 애들이 무서워 안 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월 한 달 매출은 4,1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은 약 132만 원. 전기세는 냉동고 풀가동으로 240만 원까지 올랐지만 원가와 고정비를 다 빼고도 순이익은 약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밀린 보험료를 내고 아이들 외식도 시켜줬습니다. 아들은 아빠 가게 잘 되네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8월에도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휴가철이 겹치면서 낮 시간 손님은 줄었지만 저녁과 밤 매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이다 보니 밤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이 친구들과 와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곤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밤에도 열어서 좋아요. 다른 데는 일찍 닫잖아요. 그 말이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 매출은 3,900만 원, 순이익은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름 석 달만 이 정도면 겨울 적자 충분히 메울 수 있겠다. 그 판단이 나중에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9월 초까지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학 이후 학생들이 다시 몰리면서 9월 첫 주 매출은 주당 650만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자 매출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늘어났고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서 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름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숫자, 그때 들었던 손님들의 말, 그때 가족의 표정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올 것을 알면서도 적자가 시작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잘 되던 그 시기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확신이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웃음과 잘 된다는 말들이 숫자보다 더 강하게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름의 매출과 웃음이 나중에 찾아올 겨울의 적자와 가족, 갈등을 더 아프게 대비시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9월 중순을 지나면서 매장은 눈에 띄게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항상 모여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무인 결제 알림음이 뜸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은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어떤 날은 6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환절기라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9월 한 달 매출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여름과 비교하면 1,700만 원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원가는 줄었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전기세 200만 원, 임대료 180만 원, 관리비 90만 원, 순이익은 150만 원 남짓이었고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10월이 되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대인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습니다. 10월 매출은 1,700만 원. 그달은 처음으로 이번 달은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첫 번째 고객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냉동고 하나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어머니가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배탈 났다고 하는데요. 저는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리뷰에 관리 안 되는 무인 매장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짧은 문장이 매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문제가 더 겹쳤습니다. 냉동고 하나가 밤사이 전원이 내려가 아이스크림 수십 개가 전부 녹아버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CCTV 알림을 보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폐기한 물량만 120만 원어치였습니다. 11월 매출은 1,4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손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25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매장은 거의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생겼고 어떤 날은 결제 알림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CCTV를 들여다보며 괜히 마음만 더 초조해졌습니다. 12월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인 결제기가 오류를 일으켜 결제가 2번 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몇몇 고객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무인이라더니 관리도 안 하세요? 이럴 거면 사람 쓰는 가게 가지. 이런 말들이 메시지로 날아올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12월 매출은 900만 원. 전기세와 임대료를 내고 나니 적자는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매출을 물었습니다. 저는 점점 대답을 피하게 됐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지만 기대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이 몰리지 않았고 경쟁 매장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4월 매출 1,600만 원, 5월 2천만 원. 그마저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2년차 여름 다시 매출은 올랐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7월 매출 3,300만 원, 순이익 500만 원 남짓. 그마저도 겨울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지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년차 겨울에 벌어졌습니다. 냉동고 한 대가 완전히 고장 나면서 수리비로 350만 원이 나갔고 동시에 아이스크림 재고 200만 원어치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그달 적자는 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업 실패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뒤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골이었던 아이가 매장 앞에서 왜 문 닫아요? 라고 묻던 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동고 전원을 끄는 순간 여름밤에 웃음소리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폐업 비용으로 남은 돈의 대부분이 빠져나갔고 통장은 거의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은 하나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를 잃은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붙잡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마지막 신호였다는 것도 함께 말입니다. 폐업 절차가 모두 끝났을 때 제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장 철거 비용과 위약금, 밀린 관리비를 정리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었을 때보다 매장 간판을 내렸을 때가 더 아팠습니다. 폐업 후 첫 한 달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무인 매장 CCTV를 보던 습관 때문에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허탈해지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출근이라는 단어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일정도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버티게 해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함께 동네를 걷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딸은 작은 용돈을 건네며 아빠, 이건 내가 드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폐업 정리가 모두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철거 영수증과 텅 빈 통장뿐이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힘도 변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손길마저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버텼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 눌러왔던 것이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버텼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망쳤어.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게가 망한 거지 당신 인생이 망한 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실패한 가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불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말수가 많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릴 때 기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고도 아침에 졸린 눈으로 나 데려다 주던 거. 아들은 말을 멈추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이어갔습니다. 그때도 아빠 힘들었잖아. 근데 그때도 결국 해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공장 탈의실 냄새와 기계 소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 지금의 실패 하나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들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망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 항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했잖아. 딸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 해줄게. 그 순간 저는 끝까지 버티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눈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은 이미 저보다 훨씬 먼저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실패를 처음으로 입 밖에 냈고 가족은 그것을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말은 수억 원의 매출보다 어떤 성공보다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다시 일어날 이유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저를 무너뜨렸지만 가족의 말 한마디는 저를 다시 사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생활은 빠듯했지만 가족은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돈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지 함께 버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불편해 현장 일은 어렵지만 지역 공장에서 안전관리 보조나 설비 점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월 120만 원 남짓한 수입이었지만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숨이 트였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 일부를 보태며 저는 다시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매장 운영 시절의 장부를 다시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보기 싫어 덮어버렸던 숫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름 3달의 높은 매출에 취해 겨울 6달의 적자를 과소평가했던 판단, 고정비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버티면 된다고 믿었던 착각,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 창업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무인 매장처럼 계절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은 성수기 수익이 아니라 비수기 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달 잘 되는 매출이 아니라 6달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교훈은 노후 자금과 사업 자금을 절대 섞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퇴직금을 투자금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줄어들수록 판단은 더 흐려졌고 포기해야 할 시점을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가족의 걱정을 잔소리로 여겼고 망해갈 때는 침묵으로 숨겼습니다. 그 결과는 불신과 상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장을 잃은 것보다 가족을 잃을 뻔했던 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제 삶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지만 동시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노후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가족과 이야기하시고 희망보다 먼저 최악의 상황을 계산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남겨두시라고 말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끝내 다시 돌아갈 곳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실패는 완전한 끝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